화요일 아침에 원기 회복 시간 정치 용봉단 코너에서 귀가 탁 트이고 속이 시원해지는 정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위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니 우리끼리는 안 받아도 되는데 네.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민주당 정봉주 의원이었습니다. 네. 전 의원 죄송합니다. 전 의원 죄송합니다. 연구 교육연수위원장이시죠? 연수 원장입니다. 원수 원장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급이 좀 떨어지는 거고 연수 원장입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나경원 부위원장 말들이 많습니다. 해초까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김용남 의원님 뭐 좀 아는 내용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느 쪽이 권총을 먼저 뽑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해촉이 먼저냐 사태가 먼저냐 아하. 어느 쪽이 먼저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자, 나경원 의원이 지금 여론조사 보면 1위 되는데 많거든요. 또 네. 당심 위주로 보면 이 가장 유력한 후보다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견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모양새는 그렇게 보이죠. 왜냐하면 저출산위원회라는 게 어떤 집행기관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 대책을 세우고 이제 그 플래닝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는 항상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거를 그 생산해 내는 게 원래 그 기관의 본연의 목적이기 때문에 네. 뭐 새로운 얘기가 항상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면으로 아니다, 틀렸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좀처럼 보기 힘든 좀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이러지를 추측하다 보니까 이제 추측하다 거기까지 보니까. 나가고 있는 거죠 지금. 행정부의 일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조하고 안 맞는 얘기를 아이디어라도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내부에서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지금 이제 그 한간에 나오는 얘기 뭐 뻔한 얘기를 들으려면 우리가 그 박지원의 뉴스킹을 뭐 하려고 듣겠습니까? 예. 그냥 달을 가리키니까 예. 이제 손가락 끝에 그 때를 보고 이제 논쟁을 하는 그런 격이거든요. 네. 달을 봐라 하는 건데 이제 핵심은 이거죠. 나경원 위원장에게 부위원장 자리를 주면서 장관급이죠. 네. 당대표 나가지 말라는 메시지를 준 겁니다. 그때 준 건데. 예, 그럼 그 자리를 받았을 때는 그럼 난 여기서 그 나름대로 프로파일 관리를 좀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본인도 받은 거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받겠죠. 심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검찰 출신인데 네. 뭐 복잡하겠습니까? 피고인 아니면 뭐 피고 예정인 둘밖에 없는데 네. 그 국민들은. 그런데 이제 여기서 당대표 나갈 뜻을 메시지를 보내니까 지금 김기현으로 나 찍었어. 김자 연대까지 해갖고 김기현으로 찍었는데 왜 나갑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별로 의미 없는 것 같고 지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여기 요 과정에서 보면 나경원 부위원장은 저는 결국 못 나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지금 민주당과 달리 국힘과 윤석열 정부의 좀 비판하거나 본인의 뜻을 맞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제거해 나가는 과정을 보게 되면 무척 폭력적이에요. 예를 들어 이준석 대표도 비슷한 길을 걸었는데 처음엔 정치적으로 문제 제기를 좀 했습니다. 네. 그 대선 때. 근데 이제 그러지 않고 계속 윤석열 후보하고 부딪히는 형국을 보이니까 8년 전 사건 성접대 받았다라고 하는 8년 전 사건 그것도 대전지검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뚝 튀어나온 거거든요. 네. 저는 이제 나경원 부위원장이 아버지께서 사학을 운영하고 네, 있고 맞습니다. 항상 그 사학 비리가 논란이 되고 있었던 지역이거든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가 여성 정치인들의 비위 사실이 어디서 터지냐면 현역 시절에 국회의원 하면서 해외 나갔다 오면서 이른바 이제 액세서리, 소품, 명품백 이런 거 걸리는 게 꽤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걸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고를 수도 그럴 있다는 개연성이 무척 높고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나경원 의원 신상털이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출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창피는 창피대로 당하고 그 있든지 없든지 어쨌든 카더라라고 하는 통신으로 언론에서 보도 나가기 시작하면요.
무척 스크래치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대통령실에서 나경원 나가지 마라. 라고 메시지를 줬는데 지금 나가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다음 단계는 아버지 학교라든지 그런 본인 개인적 개인적인 비리라든지라고 하는 것을 카더라 통신하면서 하게 되면 또 보수 언론에서 기사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진흙탕 싸움으로 가기 전에 나경원 부위원장은 미리 접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아니 그 우리 정의원님께서 너무 험한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험한 말씀이 아니 추정입니다. 무슨 카더라. 해외 출장 다니면서 명품 그 비슷한 얘기도 한 번도 지금 들어보지도 나온 적은 못했는데 없는데 예를 들은 것 같습니다. 전혀 없는 얘기를 나오면 그 사건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아유 그런 비슷한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비슷한 그리고 얘기를 미리 예측하는 게 그리고 도사입니다. 그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몇 년 동안 탈탈 털렸는데 그때도 전혀 나오지 않던 얘기를 그렇게 하시면 그거는 너무 좀 일방적 추측에 근거한 것 같고요. 네. 모르겠습니다. 이제 출마 여부는 결국엔 본인 결심의 문제고 지금 근데 그 국민의힘의 현역 국회의원들은 거의 대부분 다 김기현 당대표 후보 쪽에 가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이른바 김장연대 쪽에 좀 그렇죠. 가 있다. 예. 근데 이 쏠림이 너무 심해 보여요. 역대 전당대회에서 이랬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쏠림 현상이 심해 보여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나경원 전 대표가 압도적 1위였거든요. 네. 그리고 뭐 안철수, 김기현, 뭐 유승민, 다르긴 그 하지만 지지 정당을 따지지 않는 여론조사에서는 유승민 전 대표가 1위한 여론조사도 많이 있습니다만, 근데 이 경우에 현역 의원들이 저 여론조사 순위 이렇게 후순위에 있는 의원들한테 일방적으로 이렇게 모인 전당대회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독특하다 이 말씀이네요. 예. 독특하기도 하고 조금 걱정이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걱정됩니까? 아니 저는 이제 그 2016년 총선이죠. 20대 총선을 앞두고 그때 소위 진박 간별한다고 막 그 사람들 몰려다니면서 그때 총선 완전 폭삭망했죠. 그날 뭐 옥새 들고 또 김무성 대표 그것도 있었고요. 21대 총선은 그때 황교안 대표 시절에 희한하게 당대표 측근이라는 사람들이 다 영남 쪽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총선 앞두고. 그거 완전 망했죠. 21대 총선. 그래서 이렇게 쏠림이 심하면 결과가 조금 걱정스러운 벌써 경우가 1년 전이지만 있더라고요. 총선 레이스 들었다 보면 안 좋다 이 말씀이네요. 결국은. 이게 결국엔 정치라는 게 진정한 뜻 본인들의 각오도 중요하지만 국민들께 어떻게 비춰지느냐도 대단히 중요한데 쏠림이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을 우리 김영남 의원께서 좀 오해를 하시는데 나경원 의원이 그런 비위 사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그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도 성추행 성상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처음에 아무도 모르고 있는 와중에서 레거시 미디어도 아니고 가세연이라고 하는 쪽에서 폭로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실질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경원 부위원장 같은 경우도 그 뭐 명품백 이런 게 있었다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개인 신상털이에 들어가면서 카더라라고 하는 통신도 던질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갈 그런 가능성이 방식으로.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지금 김영남 의원이 하는 말씀에 뭐 이견을 달거나 이런 얘기는 아닌데 무척 국힘에서 본인들의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제치는 과정을 보면 폭력적이더라.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상황까지도 예견이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 그런 일이 나온다고 한다면 또 그 아버지 학교 비위 문제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오래전서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나경원 의원은 출마라고 하는 것을 하지도 못하고 괜히 본인 신상털이는 있는 대로 털리고 있지도 않는 거 갖고 또 털리는 경우도 있는 게 국힘의 이제까지 분위기였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게 진흙탕 싸움으로 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나경원 의원은 굳이 끝까지 레이스를 할 수 없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이제 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덧붙이는 거는
김기현 의원으로 지금 의원들이 다 쏠려 있고 어제 뭐 한 3천 명 모였다는 거 그 아닙니까? 얘기를 지금 하셨어요. 예, 예. 몰렸다는 건데 이렇게 대통령이 확증은 없습니다. 저희도. 근데 대체로 보게 되면 김장연대나 이런 등등을 보게 되면 김기현 의원에게 지금 쏠아주는 모양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당내 일에 적극적이고요. 노골적으로 개입하게 되면 이렇게 했고 그 방금 김영남 의원이 얘기한 거에 저는 그 무척 동의하는데 이렇게 해서 성공하는 정치 과정이 잘 없어요. 없을 것이다. 오히려 당에서는 당심과 당원들 그러니까 이번에 당심 70% 여론조사 30%를 유승민 의원을 지치려고 완전 100% 당원으로 간 것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거든요. 예. 여기서부터 비정상적인 과정입니다. 그냥 기존에 있는 당원 당규에 근거해서 당에서 정상적인 경쟁을 통해서 당대표가 선출이 되고 그 이후에 대통령실과 그 여당 그러니까 당정이 관계를 설정해 나가는 것이 맞는 거지 대통령의 뜻에 맞는 대통령 퀵 서비스가 아니거든요. 당대표는. 네.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 뜻에 아주 그냥 그 딱 맞는 당대표를 뽑으려고 하는 이 과정 자체가 무척 비민주적이고 무척 폭력적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얘기대로라면 안철수 후보 이제 후보 선언했습니다. 나머지 유승민 의원 전 의원하고 유한나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 다른 분들 출마 가능성은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안철수 의원은 이미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했고 예. 기정사실화 됐고요. 네. 그 유승민 전 대표의 경우에는 나경원 전 대표의 출마 여부에 조금 연동되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결선 투표제가 도입이 됐잖아요. 예, 이번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2등까지는 가야 결선 투표에서 역전의 가능성이 생기는데 이게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유승민 전 대표의 경우에 만약에 나경원 전 대표가 출마한다 그러면 2등 안에 들기는 쉽지 않을 거거든요. 예. 그러면 글쎄 뭐 여러 가지 그 계산을 좀 해보겠죠. 그래서 나경원 전 대표가 오히려 출마를 안 하면 유승민 전 대표의 출마 가능성이 좀 더 열리는 것이 아닌가 싶고 나경원 전 대표는 지금 저출산 고령위원회 부위원장직을 계속 할 수 있을지. 네. 이게 왜냐하면 뭔 얘기하면 그 다음부터 어떤 또 반박이 들어올지 그렇죠. 모르니까. 예. 그래서 본인의 거취와 관련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결국에 본인 결심이죠. 뭐 본인이 결심 결심할 여부에 것이다. 따라 달렸겠죠. 만약에 사퇴를 한다는 거는 그러면 출마를 할 수도 있는 거네요. 저는 그게 반드시 연동된다고 연동은 생각 안 아니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 객관적인 상황으로 지금 부위원장을 계속 할 수 있느냐 그거는 따져봐야 되고 그 네. 만약에 무슨 얘기를 할 때마다 아니 그 대통령실하고 사전에 논의된 거냐 뭐 이렇게 질문 들어오기 시작하면 활동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그 사정대로 따져봐야 되고 전당대회 출마 여부는 또 다른 각도에서 다른 검토를 해봐야겠죠. 자, 안철수 후보는 선언했는데 이게 윤심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안철수 후보는 지금 현직 의원이지 않습니까? 페이스메이커를 해도 크게 손해보는 장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전 안철수 후보는 출마를 했지만 지금 뭐 유력한 당대표 후보로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은 2등 정도나 뭐 3등 정도로 하고 그러면서 윤심에 거슬리지 않으면서 적절한 수위에서 이렇게 조절하기에는 충분합니다. 문제는 이제 나경원 의원 같은 위원장,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김기현 후보를 꺾는 데는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경원 후보는 그 부위원장은 결국 출마를 못하는 쪽으로 대통령실의 뜻이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제 또 유승민 의원은요. 네. 유승민 의원,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당대표가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당대표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분은 대선이 목적이거든요. 앞으로. 예.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대표 나가서 이렇게 저렇게 원치 않는 적대 세력을 만들면서 그리고 이번에 상처도 좀 나고 네. 그런 상태에서 무너지게 되면 이후에 대선 가도에 차질이 좀 생기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충분히 지금까지는 남는 장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나가려고 하는데 네. 가장 언론을 많이 탔고 본인 때문에 7대 3의 룰이 10대 0으로 바뀌었다. 네.
그러니까 당은 나는 좀 민주적 절차와 질서로 가려고 했는데 당이 이렇게 폭력적이고 강압적으로 나를 밀어내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것에서 본인은 이미 어느 정도 이미지를 쌓거든요. 그래서 이익을 굳이 저는 받았다. 레이스를 안 걸지 않겠는가. 그리고 제가 들은 정보에 따르면 저도 이제 뭐 그 여의도에서 오래됐으니까 네. 유승민 의원 측근이나 이쪽에서 보면 거의 안 하는 쪽으로 다만 근데 안 하더라도 예. 본인이 이런 룰에 의해서 피해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마케팅을 하고 그만두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얘기는 좀 뒷얘기는 좀 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정리가 지금 우리 정봉주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김기현 의원하고 안철수 또 뭐 강신업 변호사 출마 선했으니까 그 정도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 왜 뜬금없이 세 번째 이름은 뭐 출마 선언했죠. 했으니까요. 지금 한 사람이 지금 세 명입니다. 아니 윤상현 의원도 윤상현 그 의원도 네 명이죠. 있고요. 죄송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윤상현 이제 의원까지요. 예. 그렇게 되겠고 그 사실은 당원 70 여론조사 30의 룰을 당원 100%로 바꾼 이유는 제가 생각해 보면 네. 유승민 전 대표 때문은 아니에요. 아니고. 왜냐하면 바로 한 6개월 전에 있었던 지방선거 당내 경선 결과를 보면 기존의 7대3 룰로 해도 유승민 전 의원이 경선에 떨어졌잖아요. 선두를 그렇죠. 그때 이제 당원 투표 결과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대충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맞습니다. 그거를 뭐 유승민 전 대표를 배제하기 위해서 당원 당규를 바꿨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다만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은 말씀대로 마케팅을 많이 하셨죠. 근데 당원 100%의 룰 개정은 정말 어떤 면에서는 대표를 만들고 싶은 사람은 만들기 위한 룰 개정으로 봐야지 누구를 떨어뜨리기 위한 그 작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야, 전당대회 아직 많이 남았는데 2달 남았는데 벌써부터 조금 교통 정리가 빨리빨리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어제 이제 좀 특징적인 게 이제 네. 김기현 후보를 안철수 의원이 공격하기 시작을 했는데 네. 이번에 이제 전당대회가요. 후보가 좀 확정되면 좀 김 빠진 전당대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그 김영남 의원이 걱정했듯이 전당대회는 밴드웨건 효과가 좀 있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전당대회를 통해서 정말 당원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뽑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총선에서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열기가 좀 고조가 돼야 되는데 대통령의 출장소 같은 대표를 뽑는다? 이렇게 되면은 그 지금서부터 총선에 대한 걱정들이 국힘 쪽에서 좀 생기겠죠. 그런데 이번에 예. 지금까지 경우를 그 과정을 보면 좀 김 빠진 전당대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달이 남았는데 100% 동의합니다. 2달이 사실은 남았는데 내년 4월 총선에 수도권 선거가 문제. 결국에는 지금 근데 그 지난 21대 총선 결과에 워낙 그때 저희 쪽이 참패를 당했기 네. 때문에 지금 현역 의원으로서 국민의힘 소속인 분들은 대부분 영남 의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도권하고 영남은 총선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 자체가 완전히 틀려요. 그 영남 쪽은 공천이 문제인 거고 네. 수도권은 본선이 문제인데 문제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글쎄요 수도권 쪽 현역 의원이 너무 숫자가 적은 게 이런 쏠림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제 김영남 의원은 국힘을 걱정하는데 저는 이제 민주당이 좀 걱정되는 민주당 게 얘기하시죠. 예. 이제 총선 미리 네. 앞두고 보면 민주당이 좀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서울 같은 경우가 40대 9인 거로 알고 있어요. 국회의원이. 네. 근데 지금 지지율을 보게 되면 민주당이 서울에서 국힘한테 집니다. 그리고 21대 총선 2020년 총선도요.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가 179석이가 180석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완승을 했습니다. 저게 이제 110석 15석 정도 했고 네. 그럼 지지율은 몇 프로쯤 차이 났냐 보면요. 3, 4%밖에 차이가 안 나요. 지지율은 적은데 아주 그렇게 다 소선거구제로 이겼는 거죠. 소선거구제의 맹점을 그대로 보여준 건데 근데 이제 지금 수도권에서 민주당을 보면 네. 40대 5로 완승을 하고 있는데 지지율은 지금 민주당이 지고 있어요. 네. 근데 민주당은 여전히 이렇게 완승할 거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김영남 의원은 국힘을 걱정하고 있지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처럼 좀 객관적으로
떨어져서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면 일당을 뺏길 위험성도 있는데 근데 일당을 민주당 뺏길 수도 내에서는 있다. 예. 이대로 가다가는 180석은 물론이고 200석 한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무척 팽배해 있습니다. 예. 너무 걱정이 돼요. 또 이렇게 또 자만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이네요. 자만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금 정당 지지율이 국힘에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도권은요. 이 경기도는 우리가 이깁니다. 55대 45로 이기고요. 다만 수도권 서울에서는 55대 45로 역전이에요. 우리가 지고 있는데 의석수는 40대 9거든요. 그럼 이 상황이 적어도 한 30대 15 정도 우리가 밀릴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위기감을 가져야 되는데 민주당은 2024년 이대로 가면 압승이다. 이런 분위기가 더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나오는 그런 근자감인지 정신을 좀 차려야 될 텐데 오히려 저는 더 걱정이 됩니다. 이게. 항상 보면 총선은 걱정 많이 하고 선거가 다가올수록 조심조심하는 정당이 이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그 민주당 얘기를 좀 하면 자, 이재명 지금 대표 오늘 10시 반 성남FC 관련돼서 검찰 출석을 합니다. 입장 표명도 이제 한다고 하는데요. 뭐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남 의원님. 이재명 대표 측은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자신은 혐의가 없다. 그리고 야당 탄압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반복하고 검찰 수사를 받으러 들어갈 것 같고 제가 보기엔 이 사안은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뭐 대장동 관련한 거, 백현동 관련한 거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가장 명확해 보여요. 혐의가. 왜냐하면 범죄 혐의가. 이게 직무 관련성이나 대과성이 이렇게 똑 떨어지기도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많은 후원금을 낸 두산 같은 경우에 거기 병원 부지 3,000평을 두산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 땅을 79억에 샀습니다. 근데 그게 중심 상업 용지로 바뀌어서 지금 고층 빌딩 어마어마한 그 빌딩이 지금 올라가 있죠. 이 땅의 평가액이 지금 1조예요. 1조다. 79억에 산 땅이. 그러면서 두산이 제일 많은 후원금 50억이 넘는 후원금을 성남FC에 냈어요. 그러면서 그 돈이 들어올 무렵쯤 규정을 바꿔서 후원금을 받는데 기여한 직원으로 하여금 약 20% 정도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또 바뀝니다. 그러니까 50억을 후원금을 받았으면 한 10억 정도가 성과급으로 나갈 수 있게 된 건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돈이 이제 새인 거죠. 이렇게. 그거 너무 용감해요. 범죄가 되는 게 거의 확실하다. 네이버로부터 40억을 또 받았는데 그때 당시 네이버는 법조인 출신이 대표를 하고 있었어요. 아무리 봐도 깨름직한 거예요. 겁이 나니까 한 단계 더 우회합니다. 재윤경 전 민주당 의원이 운영하던 희망살림이라는 단체에다 40억을 줘요. 그리고 그 희망살림에서 39억을 성남FC에 집어넣어요. 뭐 1억은 이제 수수료로 뛰어간 것 같은데 이게 다른 어떤 혐의보다도 너무 명백해 보여요. 이 부분은. 우리 두 가지 말씀, 말씀 주십시오.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미 이번이 첫 조사가 아니라 이미 조사를 받았던 거죠. 그래서 그때 이미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근데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조사를 하고 자 법리적 측면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늘 그 출두해갖고 이제 거기서 따질 일인데 좀 시야를 넓게 벌려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방송을 지금 듣는 분들도 이 말씀을 듣게 되면 무척 그 고개를 끄덕이실 터인데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끝났고요. 5월 10일 날 5월 9일인가 10일 날 취임을 했고요. 그 8개월 지났습니다. 8개월 동안이에요. 야당 대표 잡는데 그 올인한 것 말고 윤석열 대통령이 뭐를 했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역대요. 이렇게 정치적 갈등을 조장하면서 나라를 통으로 이 대립과 갈등에 몰아놓고 이랬던 대통령이 이 정도 수준 아니지만 비슷하게 했던 분이 한 분 계신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MB 대통령. MB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하다가 그 비극적으로 그 결말이 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갖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덮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들어서면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이재명 없으면 아니면 문재인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 정권이었어요. 즉 이재명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법적 문제에만 탈탈탈 털고 있었는데 이걸 보고 국민들은 보복 정치다 복수다
이런 네.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끄덕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자 검찰이 이런 부분 검찰이요. 대한민국 그 특수부 검사가 한 150명쯤 되는 거로 알고 네. 있는데 이재명 문재인에 투입된 그 검사가 숫자가 거의 150명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정권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철저하게 정치 보복적 성격밖에 보이지 않는다. 네. 자 법리적 측면은요. 검찰이 소환하고 검찰이 조사하고 조용히 하면 될 일입니다. 이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온갖 언론까지 동원해갖고 검찰 150명을 동원해갖고 근 10여 개월을 탈탈 텁니다. 이게 과연 할 일인가? 오히려 국민들이요. 갈등 지수가 무척 높아졌습니다. 자기하고 진영이 다르면요. 밥도 안 먹고 말도 안 섞습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갈등하고 있는 것을 조정하고 화합을 만들어낼 정치권에서 오히려 갈등을 더 앞장서서 조정하는 이 윤석열 정부의 이런 모습을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하고 얼만큼 박수를 보내겠냐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보세요. 50억 클럽 수사하지 않습니까? 대장동이요. 얘기죠. 예.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씨 얘기가 재판 과정에서 280번인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5명에 6명 구속되어 있는데 네. 그 중간중간에 김건희 씨 역할이 너무나 결정적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름이 안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김건희 씨 소환 조사했습니까? 선택적 정의도 이런 선택적 정의가 어디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이런 행태 그것에 오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자, 있습니다. 일단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좀 법적인 문제 다시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면 일단은 민주당에서는 프로스포츠 이 후원 이거를 지금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지자체가. 그리고 이런 상황이면 모든 지자체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그 후원금을 낸 업체가 액수도 50억, 40억 거액이에요. 근데 왜 냈는지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낸 업체들은 성남 FC라는 축구에 대한 후원의 목적보다 본인들이 당시 성남에서 하고 있던 사업과 관련한 대가성이 너무 뚜렷해 보여요. 예. 아까 이제 두산이 갖고 있던 병원 부지 3,000평이 중심 상업 용지로 바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0억을 낸 네이버는 그때 성남의 본사를 신축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40억을 낸 차병원의 경우에는 성남의 대형 병원을 운영하고 있죠. 그러니까 글쎄 병원이 축구단에 후원하는 게 어떤 병원 운영을 위해서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으며 네이버가 광고비 40억을 성남 FC에다가 목적으로 광고 목적으로 그 돈을 40억을 쓴다. 물론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윤경 전 의원이 하는 단체에다 넣었어요. 돌아갔다는 한 바퀴 우회해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그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김영남 의원도 변호사고 우리 박지훈 그 진행자도 이제 변호사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법적 측면을 따지게 되면 듣는 시청자분들도 사실 좀 어렵습니다 이게. 근데 무슨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고충 섞인 그 시선으로 아마 이 방송을 들을 거예요. 국세 지방세가 무척 불균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세를 받아서 이제 지방에다가 지방 교부금으로 이렇게 내려주는 구조인데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고민이 뭐냐면 시민구단을 운영을 하면서 재정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재정을 끌어대는 게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일이거든요. 후원금을 끌어대는데 그런 후원금을 끌어대는 과정 속에서 일정 정도 그쪽의 민원이나 이런 것과 연동을 시켜갖고 하는 게 불가피한 정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후원금을 받아낸 부분이 그럼 이익이 뭡니까? 라고 하게 되면 글쎄 성남FC가 갖고 있는 그 좋은 성적을 내면 그게 그 정치적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제3자 뇌물 기부죄인지 이렇게 의유를 한다고 한다면 지금 지방자치단체장들이요. 누가 이 그 단체장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무척 정치적인 부분이에요. 자치단체장들이 운영하고 있는 본인들의 단체들 그다음에 비영리 단체들 스포츠 구단들 이런 걸 운영하기 위해서 후원금을 유치하는 것이 단체장의 생명 중에 하나고 정치적 역할 중에 하나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법적과 비법적 측면 그 불법적 측면에서
경계에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민주당에서 지적하는 건 뭐냐면 그렇다면 홍준표 단체장은 뭐였고 김태호 단체장은 뭐였었냐. 경남 이런 식으로 정치적 행위를 법적으로 의율하게 되면 살아남을 수 있는 단체장들 없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 차이점이 우선 있을까요? 다른 민주당 지금 얘기하는 그렇죠. 것처럼? 네. 아니 근데 그런 식으로 후원금 받기 시작하면 기업이 어떻게 사업을 해요? 예를 들어서 본사 화가 내줄 테니까 야 40억만 어디다 집어넣어. 50억만 좀 내놔봐. 액수도 액수예요. 어느 이런 단위 자체가 틀리거든요. 정말로 성남 FC를 후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으면 계속했어야죠. 매년 얼마씩 냈던지 과거부터 해오던지 그 정기적으로 이후에도 냈어야죠. 예. 아니거든요. 이거 허가받을 즈음에 50억, 용도 변경될 즈음 몇십억 이런 식이거든요. 이렇게 한 단체장이 누가 있어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금액도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김영남 의원 말씀에 따르면 이런 거죠. 자치단체장을 잘 운영해서 네. 후원을 많이 받으면 불법이고 후원을 조금 찔끔찔끔 그 지렁이 눈물만큼만 받으면 이건 불법이 아니다. 이런 논리로 이렇게 들리거든요. 근데 제가 아니죠.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 단체장들은요 인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 교도소 담장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네. 많습니다. 그럼 이 인허가권이 이것이 불법인지 아니면 합법적 경우에서 정치적 재량을 발휘한 건지 이게 보기에 따라서 무척 다른데 대통령이 됐다는 이유로 본인이 검찰총장 출신이고 법을 좀 잘한다는 이유로 당신이 했던 그런 정치적 행위는 사실은 불법적 행위입니다라고 재단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것을 정치적 측면을 법적으로 의율하는 이 과정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정치는 후퇴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영남 의원께 정리해 주시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제가 보기엔 이게 정파적 색깔을 떠나서 네. 이번 사안은 적어도 성남 FC와 관련된 사안은 혐의가 뚜렷해 보이고요. 예. 이거는 다른 단체장의 사안하고 같이 물타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알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 보복 혐의가 뚜렷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정치 용봉탕 오늘도 열띤 토론인데 또 이 얘기 성남FC 얘기는 아마 조사 이후에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다음에 한번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 정봉주 전 의원 두 분 감사합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